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확 추워진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합니다.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 일단 탄핵안을 철회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미 국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는 거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예정인데요.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민주당은 그때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2라운드에 접어든 탄핵 공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준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으로 지난주 금요일 국민 정어리 때 60만이 채워졌습니다. 9월 3일 50만 구독자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60만 구독자 달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픽스와 백운기의 정치 본색에 모인 정어리 때 60만 대구는 대한민국을 깨어있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정어리 점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어리 때가 유형을 했다면 이제 더 높이 뛰어 올라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도 요즘 주변에서 스픽스, 정어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오늘부터 마음 먹고 한 분씩만 구독, 권유 나서 주십시오. 올해 안에 정어리 때 100만, 아니 120만 달성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정어리 때 100만이 모이면 대한민국 훨씬 더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 준비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춥습니다. 괜찮으세요? 추워요. 저 오늘 추워서 실내가 왜 이렇게 에어컨 틀었나요? 이게요, 외부 이렇게 원래는 좀 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개념으로 만들어 놔서 찬바람이 거의 뭐 바로 느껴지는데 춥습니다. 몸을 좀 움츠리게 하는데 펴고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이거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방송에 나가는데 오늘 아침 KBS 새벽에 딱 들어가는데 뭔가 기류가 싸하다 이렇게 느꼈다거나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정치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방송이 있습니다. 뭐 기후위기 관련한 것도 있고 재외국민 관련 거, 장애인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영방송인데 이 분위기가 싸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KBS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 KBS 사장은 낙하산이지 않습니까? 그 낙하산 아니라고 하면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 민주당 때도 바꿔야 됐는데 바꾸지 않아서 오늘날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번에 KBS 새로 사장에 임명된 박민 사장, 어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제가 했죠.
제가 KBS 사장으로 박민 온다는 얘기를 한 달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KBS 사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사회에, 그러니까 KBS 사장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걸러요. 그리고 몇 명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표결로 사장을 추천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박민이 KBS 사장 된다. 한 달이 뭐야? 뭐 2달 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KBS 사장이 있고 임기도 남아있는데 왜 후임 사장 얘기가 나오냐?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문화일보 출신인데 이왕 KBS 사장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했죠. 근데 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새로 사장 임명됐으니까 임원들도 인사가 나고 뭐 저게 됐는데 몇 명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사장 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 명단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최수영 컨설턴트? KBS 시청자위원 하시지 않았어요? 하셨으니까. 뭐 어쨌든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뭐 시중에서 뭐 카더라 통신과 이른바 찌라시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많이 돌았는데 뭐 최종으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조금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유사하게 한 70%가 근접해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저도 공영방송은 항상 불편부당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게 한다는 원칙은 정말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명도 안 했는데 벌써 인사가 막 나서 이렇게 명단이 돌아다니고 이건 비정상이죠. 그리고 현재 KBS 사장이 건재해 있는데 후임 사장 누구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걸 정상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난센스 중에 난센스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박민 사장도 잘 알고 그런데 도대체 KBS 사장이 된 비결이 뭘까?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KBS 사장 후보자 추천할 때 KBS 출신들이 알아서 그냥 그 지원서를 철회하더라고요. 왜? 이미 내정됐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뭐 도통 이해가 안 되던데 딱 이번에 청문회 때 그 박민 사장 후보자가 이 얘기하는 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아, 저거구나. 이동관 위원장하고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석에서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을 이미 사전에 다 사장 후보자로 내정해 놓고 낙하산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사장 인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뭐 넌센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방송 장악 순환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나 야나 정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공영방송 만들고 싶으면은요 제대로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편법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KBS를 정말 공영방송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했다고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의힘에서 방송법, 노동법, 노란봉투법 처리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필리버스터 하기로 했다가 본회의가 계속 열리면 탄핵안 처리돼 버리니까 아예 필리버스터 갑자기 안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본회의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탄핵안 처리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건 한번 국회에 올라온 거니까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슨 얘기냐, 이건 아직 안건이 제대로 상정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번 안건이 표결이 되면은 그 안에 대해서는 회기안에 다시 처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니다. 국회 사무처에도 물어봤더니 사무총장도 맞다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 달 30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관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또 그 안에 처리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걸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진환 교수,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법을 얘기하는데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문구의 취지와 문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예. 국회법 90조 1항 2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의안, 동의의 철회라는 조항인데요. 여기에 1항을 보면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2항입니다. 2항의 핵심인데 1항, 2항에는 1항에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철회하면 다시 정기국회에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90조 2항의 취지로 해석되어집니다. 그걸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하고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다시 한번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 90조 2항을 보니까 의제가 된 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의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수영 컨설턴트 어떤 걸 의제가 됐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해설을 보면요, 의제는 이런 겁니다.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한답니다. 안건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장하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국장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보고 자체가, 그 의사국장의 보고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의안에 대한 그 국회법의 해설은 헌법 및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제목을 얘기합니다. 안건의 제목.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의제가 된 의안, 그러니까 의제가 됐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의안은 다 동일한데 의제가 됐다고 보는 거는 의사국에서 보고를 했으므로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과, 이쪽에서는 보고가,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그러니까 의사국장이 보고를 했어도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의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문구적으로는요. 그런데 전혜영 교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사부재의가 있고 일사부재리가 있죠. 일사부재리는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사건으로 한번 무죄가 났는데 그걸 그 사건으로 또 다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게 일사부재리고, 국회에서 일사부재의는 한 번 뭐 표결을 했는데 그 건을 가지고 또 다시 표결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 같은 경우에 그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재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 사건을 올렸다, 그것만 가지고 재판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보면 일사부재의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토론이 돼가지고 표결 직전까지 간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초기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게 의제가 논의됐다라고 보기에는, 특히 이제 국회는 정치기구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상의 논의와 별개로,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최근 한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는 너무 쏙 빼놓고 이렇게 국회 처리 과정만을 놓고서 자꾸 국민의힘이 매달리는 것도 본질적인 것을 벗어난 물타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안까지 발의하게 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연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냐가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법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할 상식이나 있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갖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도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럴 때만 법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아무튼 지금 이걸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볼까요? 이동관 탄핵안이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의 정기국회 내 제출지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재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소송 등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켜서 그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계속 해들어가겠다는 꼼수의 또 연장선의 술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 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노총의 노영방송 연구와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노랑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로 되는 방송사항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기로 했다가 안 한 이유 뭐겠습니까? 그래 뭐 법안 통과시키려면 마음대로 통과시켜봐. 우리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이야. 네. 그런 생각에서 결국은 필리버스터 포기하고 이동관 탄핵이라도 막아보자.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출발이 정당했는가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부분이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지만 또 이 국민들은 이 언론과 이 미디어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그 중요한 영역에서 이 부분은 또 민생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걸로 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제 특검법이라든지 뭐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거는 이제 탄핵과 관련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12월에 있을 그 김건희 특검법이 굉장히 좀 전국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유튜브로 한다고 그러는데 최수영 네. 컨설턴트 국민들 참 헷갈려서 못 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이 뭡니까? 뭐 국회 회의에서 이제 무제한 토론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건 좀 약간 어폐상한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당시 그날 상황을 놓고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필리버스터에서 처리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탄핵안과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 뭐 무효화를 시키든가 두 가지 전략이었는데 어쨌든 윤재욱 원내대표는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던 걸 이제 못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명분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니까 당의 기관 방송인 옳은 소리를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란 말보다는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이 맞지 필리버스터를 유튜브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건 뭐 말의 어폐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당의 홍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입장을 내는 건 중요한데 이런 용어 선택을 좀 정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혼선을 주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다 좀 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그 국민의힘이 무식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무식한 걸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우리말로 옮기면 의사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의사 진행을 못하게 막고 싶은데 주먹질을 할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제대로 진행돼가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토론이 아니고 그쵸. 그 뜻을 알아야 필리버스터라고 쓰는 건데 이건 뭐 이런 식 아니에요.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방해를 하고 싶어. 근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떠들기만 하게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이야기했는데 정일환 교수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혼자 떠드는데 그걸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데 떠드는 것을 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쪽 다른 방 가서 혼자 떠들면 그게 무슨 방해예요. 혼자 시부렁거리는 거지. 그렇게 씨부렁거리란 말은 또 정확하게 와닿고요. 필리버스터를 유튜브로 한다. 결국은 이제 앞서 뭐 어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국회에 방금 엄격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의 방해 전술의 일환이잖아요. 그걸 이미 국회에서 포기해 놓고 유튜브로 그것을 의사진행 지연 전술을 펴겠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방송 장악 방송 3법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자칭 홍보전인데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고요. 좀 여당이 집권 여당이 좀 정치를 온전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좀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더더욱 이 정치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희영 교수, 제가 여기에서 맨날 상식 얘기하는데 이런 상식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필리버스터가 토론이 아니고 방해다. 그 방해하는 차원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입 아프니까 그만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기저귀까지 차고 이야기하는 걸 못 막는 거죠. 뭐 그래서 뭐 10몇 시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방해가 필리버스터지.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그걸 국회 밖에서 한다는 게 그게 의사 방해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한 것도 필리버스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한 대로 국회를 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의제를 합의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이 나가서 물밑 협상도 하고 가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있다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거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 감액 심사가 들어가는데 야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 안 들어가고 일방적으로 유튜브로 찍어서 우리 회의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여당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꼼수 전략 쓰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 국민의 말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유튜브도요 무박 2일 정도 하면은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요. 그냥 하는 신용만 할 겁니다. 아니, 촬영해서 제출한 것도 필리버스터를. 나 살다 그 의사 방해를 밖에 나가서 유튜브에서 한다는 것도 참 처음 들어봅니다. 산드라님 좋네요. 시부렁당. 어찌하오리님 개구리당. 레몬님 유튜브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말 처음 들어보네요. 물방울님 조회수는 몇 개나 나올까요? 예. 이제 아무튼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다음 이번 달 30일이니까 보름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왜 이런 탄핵 논의가 나왔는지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은영 소장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탄핵의 근거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처리가 안 되면은 그 또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에서 이제 그 탄핵하는 사람도 이제 순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그 다른 법과의 연계성 속에서 이걸 우선순위 어떻게 정했는지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효능감을 좀 못 보여준 뭐 법적인 거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좀 역시 안 된다 민주당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전희연 교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방통위가 자꾸 무슨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으로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기구가 바로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었고 도덕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명 과정도 국회의 사실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KBS 박민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이미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장 선거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2인 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정말 중요한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전국 언론노조에서도 성명을 내서 탄핵을 시켜야만 된 이유를 아주 그동안 법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잘 짚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탄핵의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효용과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런 안건들을 제대로 정말 목숨 걸고 처리할 때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최수영 네. 컨설턴트 지금 방통위원회가 원래 5인 체제죠. 기구 아닙니까? 그럼 방통위원장 있고 이상인 방통위원 이렇게 두 사람만 있는데 네. 원래 여당 셋, 야당 둘이죠. 그렇죠. 근데 왜 나머지는 뽑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국회를 통과해서 추천이 됐는데 그 자격 시비가 있어가지고 법제처 심사까지 지금 가는 바람에 어쨌든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또 본인이 얼마 전에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둘이 야당이 한 명, 그다음에 여당이 또 한 명 지명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이게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2인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최민희 의원이 왔다 그러면 3인 체제에서 됐겠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서 3인 체제가 안 되고 2인 체제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이 법에 위배됐느냐의 부분은 약간 유권 해석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예단스럽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지금 방통위원장마저 사라진다 그러면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마 그 일당이기 때문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처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게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방송의 제어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종편과 보도 채널 말고도 전국 68개 민영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점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그 방송통신에 대한 어떤 중립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은 방통위 사실상 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조속히 저는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적당한 사람 찾아서 빨리 추천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방통위 무력화를 걱정을 하셨는데 네. 한번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력화된다. 그렇게 되겠죠.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시키면 1인 방통위원 혼자서 그걸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2인이 마음대로 자 이거 우리가 오늘 해버리자. 탁탁탁 해가지고 해버리고 또 이거 이렇게 하자 해서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아예 없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그나마 나을까요? 정기랑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서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 합의도 없이 그렇게 하려면 난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헌법적 판단을 받아서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다. 왜? 그동안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방통위가 얼마든지 뭐 일을 못한다? 저는 지금 일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방송 민주화를 역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이동관이기 때문에 이동관의 직무정지는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당연히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방통위를 제대로 된 역할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통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 몇 개월 뒤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시켜버리면은 뭐 탄핵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이게 직무는 정지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해적 방송도 나올 수 있어요. 방통위가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재허가를 당장 MBN 같은 경우가 지금 11월 30일이 마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보도 채널이라든가 지역 민방들이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재허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 송출을 안 할 수 없고 그럼 방송을 끊든가 아니면 무허가 방송, 이른바 해적 방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민주당이 탄핵안보다도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의석수와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으니까 어찌됐건 방통위를 압박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KBS 사장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여긴 그렇고 MBC도 어쨌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그 마지막 절차가 지금 법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남은 업무들이 재허가 관련된 업무들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방통위가 무리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 한번 고민해봐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일단은 임명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정부 여당이 모르는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해놓고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 다 불만된 인물을 임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야당 때문에 마치 방통위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만 못하면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야당이 반대할 인물을 굳이 임명을 해놓고 이 사단을 만드냐? 저는 그런 쪽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면요 방통위원부터 임명하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은 내년 탄핵안이 발의되면 직무정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방통위원들 방통위가 그렇게 지금 무력화되는 게 우려된다면 여야 빨리 추천 받아서 방통위원 임명하고 4명에서 임시체제에서 임시위원장으로 불효불급한 아주 기묘한 어떤 방통위 업무들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관 위원장 이를테면 탄핵안 발의를 빌미로 해가지고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의도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나쁜 일은요 안 하는 것만 못한 겁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지금 뭐 상식 얘기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시키면 방통위 무력화된다. 아니 그러면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받았는데 임명 안 한 게 7개월 7일입니다. 그건 상식에 맞습니까? 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때는 이제 자격 시비 조건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임명을 하려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임명을 하겠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도 알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민주당의 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민희 의원이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그 동의를 얻어서 사람 교체했으면 될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본회의 통과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정진환 교수 말씀대로 빨리 사람을 해서 추천해가지고 하면 될 일인데 저는 오히려 이동관, 그러니까 이렇게 2인 체제에서 이동관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아무런 것도 내년 총선까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해서 빨리 추천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여기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줄을 서 있어요. 자격 시비 얘기하셨는데 최민희 의원은 무슨 자격 시비가 걸렸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인터넷 무슨 관련한 어떤 업체들에 대한 말하자면은 상임 부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쪽도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과연 여기에서 상금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거 있느냐?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규정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기에 아마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걸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기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다 그걸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장관도 좀 골라서 임명도 하고 그 기준으로 뭘 판단했으면 지금 이 정부가 이 꼴은 안 났을 겁니다. 그 야당 추천한 사람 하나 그렇게 자꾸 찾아서 자격 시비 7개월 7일간 그 자격을 그렇게 검증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붕짜자 장관이 나오고 이런 장관들 나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다. 이 정권 정말 비겁한 게 7개월 동안 그 법제처 유권 해석을 아예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이걸 발표해서 최민희 뭐 예를 들면 방통위원 후보자가 어떤 결격 사유가 해당된다. 그런 자격심의 결과를 얘기를 하면 그나마 이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왜?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7개월 동안이나 깔아 뭉개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문제다. 이 최민희 방통위원회 자격 또는 뭐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좀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정영주님, 이동관은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아들 학폭, 이명박 정부 시절 악행, 이런 사람도 방통위원장 되는데 최민희 의원이 무슨 무자격입니까?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 자, 일단 법적으로도 뭐 따질 건 따져봐야지요.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돼가는 것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탄핵과 함께 또 한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9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하고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공감하지 않는다. 33.9%.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지역별인데 서울이 63, 경기 인천 64, 대전 세종 충청 61.4, 광주 전라 75.1, TK에서도 59.5%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TK 지역 찬성이 60% 가까이 나온 것. 이은영 소장,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2022년에도요, 2022년 9월쯤에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때도 특검 필요 의견이 62.7% 나왔거든요.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하고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들어가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 지지율, 김건희 여사 비호감도와 다 연결이 되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지금 공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38.4%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갖고 있던 평상시의 생각과 너무 또 배치가 되는 부분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은 지난 조사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34.7%고요.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상승한 62.2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좀 하락한 게 최근에 조금 상승한 거는 이제 인요한 효과 때문에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한 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좀 작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신당 대구 경북에서 신당 창당한다는 게 지금 대구 경북과 이 영남권의 민심을 상당히 지금 이완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지역을 좀 살펴봤더니 대구 네. 경북도 2.2%포인트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 TK 지역이 3.9%포인트 하락했고 지금 30대가 9.4%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그 RN서치 자료를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16%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MBS랑 갤럽은
대구 경북이 또 상승을 약간 했습니다. TK 지역이 상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ARS가 조금 그 선행 지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뇨한 혁신위에서 그 중진과 핵심들의 그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와 함께 이준석 신당 이게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방문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그 지금 지지율이 균열되고 있는 그 상황을 만천하에 공개한 상황이 돼서 TK 민심의 이완이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혜영 교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TK, PK에서도 떨어지고 김건희 특검도 TK 지역 60% 가까이 찬성하고 TK, PK 지역의 이런 민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김포 편입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 여론을 살펴보니까 약간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겠다는 지역이 모두 대구입니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 좀 질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안 되겠어 라고 좀 이탈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박근혜 마케팅과 박정희 마케팅의 역풍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거를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한테 맨날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라 그러고 탄핵당한 대통령 찾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질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또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역별보다도 세대별 요소를 많이 봤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연령별로 봤더니 2030 이른바 청년 세대에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30대에서 9.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주식시장에 정의를 세울 것처럼 공매도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거 내려놓고 정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정부가 하는 지금 정책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선용 물타기라던가 본인들의 잘못은 감추는 새로운 나로남불이다. 이런 비판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요. 정진환 교수. 네. 이제 특검을 하려면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뭐 법안만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 다 거부권 행사해서 무력화시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굉장히 그 고심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노란봉투법도 있고 자 지금 노란봉투법은 아마도 이번 순방에서 돌아오면 15일 순방 갔다 돌아오면 결국 결정을 내야 될 텐데 이를테면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다 거부권 행사하면서 또 김건희 특검법까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이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그 가장 최선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그 거침없는 수사 이걸로 사실은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양곡관리법 또 간호사법 그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12월 말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다? 이건 뭐가 있네. 이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뭐랄까 좀 사라져버린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이미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아마 거부권 행사를 결국은 행사하겠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아마 집권 세력은 대단히 좌불 안석인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최수영 컨설턴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니 특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 대통령 뭐가 찔려? 뭐 이런 여론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게 블랙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진 게 이게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하고 같이 이게 패스트트랙에 4월 말에 올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숙성 기간 240일을 지나면 이제 12월 22일 이후에 이 두 개 법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은 뭐 당연히 국민적 공분 있는 사안이라 이제 통과가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아마 이제 민주당이니까 통과가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두 개를 다 받을 것인가? 두 개를 다 보낼 것인가? 하나 받고 하나를 포기할 것인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국이 출렁거리는 거죠. 왜냐? 이게 정말 선별로 두 개를 다 보내버리면은 이 국민적 공분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이제 쓰나미로 이제 치게 된다 그러면 중도 이탈도 좀 우려될 것 같고. 아, 그때 두 개를 두 개 같이 올라 올리게 이게 지금 두 개 되겠습니까? 같이 통과돼 있습니다. 이게 4월 국회 때 이 두 개 법안이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묘수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4월 달에는 뭐 다른 게 많아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이제 12월 22일 딱 40일 후면은 240일의 숙성 기간이 지납니다. 예. 그러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것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며칠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검사 좌표 찍기, 그러니까 수사 검사에 대해서 실명 공개하고 인터넷에 뿌린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명분 쌓기 좌표 찍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이제 올라가서 통과돼 버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른 전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사안별에 따라서 진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적게는 5%, 크게는 10%의 지지율이 정말 출렁거릴 것 같아서 12월 저는 20일 이후 전국이 매우 주목됩니다.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 특검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불안불안해요. 패스트트랙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그 이동관 탄핵안도 저쪽에서 뭔가 해줄 것처럼 하는 거에서 대치기 당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순수하게 쓰면 안 돼요. 좀 악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몇 년 전 사례도 한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의 상황이 좀 바뀐 것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왜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과거의 여당은 몇 년 전만 해도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에 대한 공격이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당장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권만 봐더라도 기소해가지고 판결 가보니까 2심까지도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 요소를 하나,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 두 번째 바뀐 요소. 그동안 사실은 검찰이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왔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해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쌓여온 것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요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 모여서 지금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제가 왜 이제 세대를 유심히 보냐면 2030 세대가 스윙부터인데 전체 찬성이 63.9%인데 20대에서 68.1, 30대가 66.3. 그러니까 2030 세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맨날 청년 뭐 어쩌가지고 쇼를 하지 마시고 일단 2030 세대가 찬성하는 특검법부터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걸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해 놓고 나서 공정, 상식, 정의를 말하면 그건 정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 일단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 민주당이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거부권 행사가 또 어떻게 될지, 거부권을 하면 민심은 또 어떻게 출렁거릴지 그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혁신을 한다고 하고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호인가 3호인가 혁신 안건으로 내놓은 것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뭐 영남에서 오래 해먹은 사람들 그만두거나 불출마해야 된다. 또 다른 데 험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는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뭉개버렸죠. 또 한 명 대통령의 아주 측근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요. 어제 보스 몇 대? 90대. 90대. 92대. 아, 92대. 여기 여원 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버스 90대로 뭐 엄청난 수가 이렇게 몰린 건데 봤지? 나 이 정도야. 나를 건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뇨한 위원장, 저런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배포가 있나요? 한번 봐야 될 텐데 이뇨한 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혁신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네. 이제 또 그걸 좀 닦아서 뭐 다시 낼 수도 있고, 네.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너무 강하게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게 이래야지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를 무슨 제가 누구 말을 듣고 뭐 후퇴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네. 저는 한시적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 4,200명 회원이 함께한 산악회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수영 네. 컨설턴트 이뇨한 위원장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해석 한번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사안을 택해서도 나쁜 결과가 온 걸 딜레마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세 가지 중에 어떤 사안을 빠졌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택해서 나쁜 상황이 오는 걸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지금 트릴레마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선택된 것 중에 첫 번째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정말 중도 국민의 그 욕소리가 있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또 두 번째가 당의 어쨌든 기득권 세력들은 어쨌든 지금 이걸 좀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뇨한 위원장을 이른바 아웃소싱 정치하는 차원에서 데려온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안을 얼마큼 받아들여서 이걸 간합할 것인가. 이게 세 가지가 사실 엮여있는 상황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택했는데 지금 이 어느 것도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트릴레마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저는 보는 거라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1, 2주가 중요한 게 이제까지는 그나마 뉴스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어느 정도 이뇨한 위원장이 개인기도 발휘했고 나름대로 혁신이가 그동안 주목을 끄는 데 성공한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 앞으로 1, 2주 동안 이뇨한 혁신이가 꺼냈던 1, 2, 3번의 의제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일 경우 그다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급속도로 힘이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더더군다나 이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들도 좀 발표되고 자꾸 좀 말하자면 축이 당 쪽으로 가는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의 시간은 이제는 1, 2주밖에 사실 남은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말을 애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냐 못하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를 택하는 그런 어떤 힘과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저는 자꾸 힘이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은영 소장, 저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타고 오는 거겠죠? 그럼요. 네. 자기 회비 내고 오는데요. 예. 저는 저거 진짜 부럽더라고. 정치하는 사람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은 9대만이라도 진짜 한번 버스 돌려보세요. 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뇨한 위원장 저 멘트가 지금 정치 모르시는 분 멘트 그대로 나왔어요. 조용히 지금 선거 출마하겠다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선거 출마하겠다 그냥 확신에 차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유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그런 거 와닿지도 않아요. 이미 저기는 다 출마한다고 그냥 만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주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뇨한 혁신은 끝났다고 봐요. 네. 예. 근데 우유 비유가 좀 적절했나요? 적절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전현 교수. 네.
혁신위가 정말로 혁신을 제대로 해낼 거다 이런 기대를 사실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열심히 막 쫓아다니니까 뭔가를 하기는 하는가 보다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채를 걸러놓고 이렇게 밑에 쏟아지는 걸 보면 뭐 잡히는 게 또 별로 없어요. 이뇨한 혁신이 시끄러운 쇼는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별거 없다. 근데 저는 정말 비판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당 통합한다면서 대사면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은 그렇다 칩니다. 자, 5.18 관련한 망언, 4.3 관련한 망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당시에 징계를 풀어줬어요. 이게 무슨 국민통합이고 이게 무슨 변화예요. 차라리 이뇨한 혁신이가 와서 5.18 관련한 망언한 사람들 앞으로 공천 주지 말자고 아예 못 받겠다. 이게 통합이고 이게 혁신 아닙니까? 이게 은근슬쩍 문제가 되는 사람들 다 끼워가지고 사면해준 1번. 여기서 벌써 드러난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국정기조, 오만 불선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기조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인터뷰할 때마다 이 문제를 싹 피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세 번째, 중요한 공천도 지금 보면은 말로만 요란스럽게 하지 지금 뭐 나오는 게 아무도 없고 중진들은 각자 지금 자기 세 과시하고 있는 거니까 쇼는 요란했는데 내용은 볼 게 없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과 미천도 이미 다 드러났는데요. 잘못하면 이렇게 쇼하다가 오히려 더 이제 코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이렇게 찬양하고 다니고 여전히 인협에 빠져가고 이렇게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은 사람 계속 임명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못 막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국회가 왜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 못 막고 있으면서 이뇨한 혁신위원이 혁신한다는 건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좀 뭐라 그럴까 강단을 갖고 한번 대통령실에 뭐 제대로 쓴소리를 해서 바꾸든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광명님, 장제원은 우유 주면 우유 목욕할걸요? 근데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 나 총선 불출마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불출마 얘기는 안 해. 임명직 안 하겠다. 임명직 안 맡겠다. 임명직은 안 하겠다. 이게 아주 그 대단히 여우 같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을 보세요. 물론 뭐 전기 산악회라고 자기는 둘러댈 수 있겠지만, 자, 중진, 그다음에 또 중진 대표 및 중진들의 그 험지 출마설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혁신위를 통해서 이 시점에 4,000명 넘는 인원을 산악회를 통해서 자기 세과시를 한다. 이건요, 어찌 보면 정권의 성패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 활로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걸 여과 없이 보여줘 버리잖아요. 자, 이뇨한 위원장, 저는 이 장제원 의원의 산악회 저 사진 한 방으로요, 혁신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뭐 이뇨한 위원장이 말은 잘해요. 자, 그동안 10일 동안 기다려주세요 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2호 안건, 3호 안건, 지도부의 안건으로조차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벌써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버렸어요. 자, 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뇨한 위원장은 이미 혁신위원장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자, 힘없는 혁신위 앞에 말 그대로 윤핵관들은 지금 힘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실질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자, 이뇨한 위원장 또 말은 잘하실 거예요. 다음의 키워드는 민생입니다 하고 또 해요. 자,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실질적인 혁신, 쇄신도 없이 이뇨한 위원장이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지율도 이득 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혁신위 활동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마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거군요. 한때 뭐 불출마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불출마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총리가 하나 그랬더니 부산시장 준비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불출마 관련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네. 6월 29일자 기사인데 단 한 번도 불출마를 생각해 본 적 없다. 불출마 얘기를 하긴 했네요. 언급은 했네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이다. 아이고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불출마가 한번 나와서, 그러니까 불출마설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도 불출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발언이었고,
어제 이제 버스 92대 동원해서 모인 것, 이게 이제 나 봤지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 권력 내부 사정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요한 위원장 하는 거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뭐 정치를 해본 분도 아니고 얼마나 뭐 알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막 저런 거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 의중 아닌가.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권력 핵심 뭐 핵심은 무슨 핵심이에요. 다 붙어서 해먹었던 건데 이제 다 됐고 이제 총선 이후부터는 새로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애들 대충 좀 정리 좀 시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면 대통령한테 반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참 미묘한 그 지금 타이밍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이가 출범해서 사실 중진 의원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맥혔던 거는 용산과의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설들이 초반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중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타부타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뭐 숙성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식의 애둘러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의 어제 저 행사는 딱 한마디로 압축적인 메시지는 불출마를 불허한다. 불출마를 불허한다가 예.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인요한 혁신이가 그러면 그 장제원 의원을 그럼 우회해서 이런 정말 핵심 의원들을 빼고 우회해서 나머지 중진들을 그럼 불출마하고 험지가 하는 얘기인지 지금 기로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인요한 혁신이를 1, 2주 얘기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인요한 혁신이가 1, 2주 안에 유의미한 저런 성과나 혹은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대통령 순방 후에 갔다 와서 급속히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제가 전망이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은 저렇게 어제 세과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의원들, 중진 의원 혹은 뭐 친윤 의원들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해준다라면 동력을 이어갈 거고, 저는 지금 기로에 섰다.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연한 것이 버스 92대씩이나 불러가지고 새 과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라면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오는 신호를 이제 어떤 절연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닐까요?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지금도 신임하고 있고 끈끈하다 그러면은 저런 동원을 할 필요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윤핵관들의 모습은 좀 일관돼요. 일관된 건 뭐냐면 일단 인요한 혁신위에서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일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갈 길만 간다. 그러면서 논리는 뭐냐?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지율에 따라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건데 결국은 당선이 되냐 못 되냐가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지도부를 혁신위를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단히 이 장제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의 지금 태도는 대단히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여기에 그냥 인요한 위원장은 뭐 어떤 그 지금 힘과 배경을 근거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관철시켜낼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번에 문제가 된 장제원 의원의 산악회 같은 걸 보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은 혁신위원장을 걸었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좀이라도 밀고 갈 동력이 있지. 제가 볼 때 그럴 결기도 없거니와 그런 정치력이 없는 것을 봐서는 저는 윤핵관들에 의해서 노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저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싸움이 아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뒤에는 김한길과의 싸움입니다. 예. 근데 이 장제원이나 지금 장제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또 주호영 의원들은 우리 핵심이 뭐 보수 진영의 핵심인데 지금 김한길 의원이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 와서 이걸 흔들려고 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봐라. 우리 이 정도 자구책은 있는 사람들이다. 주호영 의원도 피바다 발언했잖아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는 이런 상황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번 달려가서 우리 남매 같다고 해요. 이런 말이 그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줏대없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런 흔들리는 낌새를 이준석 전 대표가 눈치챈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영남권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 지역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신당 창당하실 건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50%에서 하루마다 이제 가능성이 올라간다. 오늘이 한 59%쯤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젯밤에도 허은하 의원 등 측근 4인방 만나셨잖아요. 네. 이제 현역 의원들하고의 접촉도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예. 제가 말을 트려고 하면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고 이런 관계인 분들이 많지만은 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하나하나 속속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뭐 밥을 먹자 하거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화나 여러 과정으로 의사를 네.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뭐 거창한 이벤트는 예.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비명계 말씀하셨는데 야당 쪽 인사들도 접촉 중인가요? 뭐 저는 그런데 지금 신당이나 이런 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예. 어떤 분과 소통한 내용도 소통한 사실 자체도 저는 앞으로 제가 공개하진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확언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는 어느 것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들 혹은 신당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건 여쭤봐도 될까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현 교수 보시기에 영남 쪽에 공을 좀 들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대구 경북의 민심이라는 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말 중에 비명계라든가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 접촉과 관련해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지난주에 모 의원을 찾아가서 예. 물어봤습니다. 예. 진짜로 민주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생각이냐? 펄쩍 뛰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뭐 갈라치기 문제, 장애인 비하 발언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인데 마치 본인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일부 그것도 중진 의원들이 이탈해서 모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불쾌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남의 당 신경 쓰지 말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길을 잘 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설사 일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공천 탈락자들이 모인 정당에 뭘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좀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어제 저 인터뷰 봤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혹시라도 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신당으로 딱 정해졌던데요. 뭐. 근데 그대로 봐야 되겠어요. 아마 이준석 마음은 이준석도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뭐 59%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블러핑에 가깝다고 봅니다. 블러핑. 왜냐하면 이준석의 강점이 있다면 수도권 승부를 얘기해야지 왜 대구 경북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전선을 그쪽으로 넓힘으로써 내가 먹지는 못해서 당신들 망가뜨릴 수 있어라는 최소한 그런 메시지로 들려서 아니 본인이 당연히 2030에 대한 소구력이 있고 수도권 경쟁력이 있는데 주 전장을 여기를 삼아야지 왜 대구 경북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마치 희생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아직도 블러핑에 좀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을 27일까지 40여일 이상 남았다는 거는 뭐 조선왕조로 치면 뭐 500년 이상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준석의 저 언행은 사실 블러핑에 가깝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효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간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신당의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관건은 이준석 신당에 대한 저는 지지율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나와주면 말 그대로 영남 신당, 영남 자민련 플러스 수도권 뭐 중도 신당까지를 확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지지율이 낮으면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암울하다. 왜? 이준석 신당의 가치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그저 윤석열 그냥 때려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반윤 신당? 이런 신당도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비명계랑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저 삼진 신당에 대한 자기 나름의 신념과 가치가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저 윤석열 실어서 이런 반윤 신당의 가치로는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선정하겠습니다. 고정환님, 장지원은 김한길 보라고 겁주고 있는 거지요. 세다.
우리 정치본색 애청자님들은 정치 10단이시니까요. 기다리 진실이님, 김건희 특검을 안 하면 세상 올바른 상식은 없어집니다. 올바른 상식의 사회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히고 단죄해야 합니다. 의견 주셨는데요. 기다리 진실이님 그리고 고정화님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셔서 사실 두 분 선정하는 게 저한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가급적 중복 안 되게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60만 구독자 달성 축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21도 한라사님 60000 슈퍼챗 60만 뜻하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앵커님 콩그레츄레이션션션 감사합니다. 60만 구독자 만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깨어있는 정어리 때 60만 대군 정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정어리 점프 운동 시작해서 올해 안에 120만 대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꼭 한 분씩 야 스픽스 구독하자. 이건 깨어있는 자의 의무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스픽스몰에도 힘을 많이 보태주십시오. 스픽스몰에서 좋은 상품 골라서 여러분께 싼 값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황금향 소개해드렸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일까지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아주 권하는 상품입니다. 향기롭고 맛있고 가격 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선별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것 드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많이는 안 걸리고 하루 이틀 정도. 다른 상품은 주문하면 그 다음날 갔는데 이건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보상 받으실 겁니다. 스픽스몰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스픽스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정일환 교수님, 전희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최수영 컨설턴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김종대 레이더 있는 시간이죠. 김종대 의원과 함께 레이더 돌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국민입니다. 박준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노종면의 뉴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성능 레이더로 탐지해본 결과 100만 구독자 언제쯤 달성할 것 같습니까?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아, 너무 늦어요. 아니 그런데 총선 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아니 저 오마이 TV가 지금 160만 호로 1위인데 이 시사계 올해 안에 어떻게 안 됩니까? 올해 안에요? 예.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정어리 점프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세로 봐서 이렇게 딱 추측하는 것은 그는 올드한 방식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센 거 하나 터뜨려야. 센 거 하나 해주세요. 준비할게요. 예. 뭐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다 내가 천공 고발당하고 저 경찰 여기 스픽스 키워주려고 그때 그거 센 거 하나 하다가. 사실 우리 60만 구독자 달성했는데 우리 예. 김종대 의원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알아주시면 김종대 의원들 감사하죠. 팬이 많아가지고 예. 언제쯤 뭐 매일 나오면 안 되냐 막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 또 이렇게 또 아주. 예. 하여간 뭐 이제 이 총선은 우리 민생, 민권, 민주주의 회복에 워낙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순한 스픽스를 넘어서 이 새로운 공화국을 재건하고 회복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때 스픽스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 다 준비된 분들이 보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보 관련하기 전에 요즘 신당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 조금 얘기해 봅시다. 김종대 의원은 예. 마음을 굳히셨나요? 아니 그런데 뭐 지금 신당이 이준석 신당도 있지만 사실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것도 만약에 가시화되면은 이준석 신당 못지않게 이것도 초특급 변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동네 가면은 신당 하겠다는 사람 발에 채입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다 하라는 꿈꾸는 사람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의 선거제도의 셈법까지 바꿔놨어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는 10월 말쯤에 이미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공감대를 다 이뤘고 예. 일부에서는 선거법 개정 합의까지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신당 러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계산서를 뽑아보자는 쪽으로 지금 다시 혼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이라는 게 그 준연동형? 이제 준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가 우리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에요. 연동형 50%, 병립형 50%를 비례대표 47석을 갖고 예. 50대 50으로 나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양당이 큰 당은 둘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둘 다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그런데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 들어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의 퇴행이다. 그리고 또 소수 정당하고 그럼 전면전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애매모호했는데 신당 논의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굳이 큰 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할 것 없이 현행 선거법으로 냅둬버리면 예. 각자 자발적 위성 정당이 생기는 수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이건 비례 정당이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돌풍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친다면은 상당히 비례대표 등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에 광주에서 국민의당 모델입니다. 예. 그때 거의 뭐 당선자 숫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례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으니까 개정된 선거법으로 하면은 국민의당은 60석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20% 가까이. 그렇게 보면은 준연동제 같으면은 그때 국민의당이 지금 60석 정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못 잡아도 40에서 50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36석인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연동형이 나오잖아요.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당에서 왜 싫어하겠습니까? 조국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건 간에. 그러면 기존 정치는 양당의 신동이 보수에서 하나 진보에서 하나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큰 당들은 속으로 좋지는 않지만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제3당이 아니라 수십 석의 신당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진보에서는 촛불 세력들이 연동형을 원하죠. 예.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이제 선거법으로 곧 불똥이 튄다. 지금 거대 정당들 이해관계 같은 거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옛날로 돌아가는 거하고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차이가 커요?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정당에선 열석 안석 차이입니다. 예. 열석 안석 차이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칫하면은 제1당을 뺏길 수도 있다는 공포 심리가 조장이 되고 거기서 이 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체 시뮬레이션으로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현재 선거법일 때 민주당이 15석 정도 손해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쉽죠? 일단은 저기 선거라는 게 뭐 49% 대 51% 싸움입니다. 솔직히 수도권에서는 다 모든 지역구마다 1000표 이내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선거판에서는 저기 10석, 15석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존재감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다 보면은 큰 당은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서 안전하게 내 지지율만큼 비례대표를 먹고 싶죠. 그런데 소수당 입장에선 지역구 당선은 거의 안 되고 어쩌면은 이준석 신당도 지역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비례라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당 모델을 꼭 제가 다시 보라고 거듭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그때 박지원 대표가 왜 국민의당 돌풍을 이끌었잖아요. 안철수하고. 예. 그 당이 가장 선거제 연동형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0석이 넘는 정당을 꿈꿨던 것이죠. 그게 이제 명실공히 제3지대라는 거죠. 이름하여. 이번에도 그런 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꿈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종대 의원님은 신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저기 이 절대 고독의 공간에서 저를 스스로 이 수행하는 진보의 달마대사라고 그래놓고 제가 어디 함부로 기웃거릴 제가 그 품격입니까 제가? 아하. 그런 품격은 아니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게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맨 선봉에 설 생각이 있느냐 이걸 아니 제가 그런데 그렇게 이거는 물어본 건데 꼭 봐야 뭐, 돼요. 지금 네. 우리가 여기도 정치 패널들이 많이 나오시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퇴행에 우리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그래서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 퇴행을 다시 어떤 그 앞으로 방향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이라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촛불도 만나고 있고 대한신당 모임에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정의당도 만나고 있고 민주당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퇴행의 물결을 어디서 끊느냐. 지금은 사실 병립형 연동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숫자 셀 때가 아니에요. 훨씬 정치는 큰 과제를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백의종군 뭐라도 한다 이런 어떤 각오는 다지자 이런 설득들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이 신당을 만들어야 지지합니다. 이런 글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아 그렇습니까? 김연옥님은 김종대 의원 동생이지만 사실 형 같아요. 화팅 뭐 이런 것도 연세는 더 많으신 분인가 봐요. 달마형. 예. 하도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예. 신당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제대로 하면 나오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꿈꾸는 신당은 이런 류의 지역에서 계산서 돌리는 신당이 아니라 개혁의 창끝에 서는 신당.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신당은 큰 당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액세서리 정당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80%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출연해야 될 신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정책 의제로 해서 윤석열 그 정권에 내가 맨 앞에서 달려가는 개혁의 창끝 정당. 이게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당은. 창끝의 예리함으로 날카로움으로 설령 부러지는 안이 있더라도 가겠다. 이 결기와 여러 가지 어떤 열정을 모아서 창끝을 구성하자. 우리는 개혁의 창끝이다. 이렇게 좀 디자인이 돼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안보로 갑시다. 그러죠. 오늘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이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한미 안보 연례 안보 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언론 보도가 미 측에서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이 있어요. 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9.19 군사합의 건드리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모든 사설 보십시오.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나고 제일 많이 게재된 논평이 뭐냐? 미국이 세계의 전쟁 치를 수 있냐야.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고 여기다 대만 해협까지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냐? 지금 2개 전쟁도 지원을 못 해줘 난리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부탁해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동 특사를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로 미중이 충돌을 안 해요. 거기에다가 1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약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열린답니다. 그러면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해야 될 말은 윤석열 정부가 돌출 행동을 하면 안 된다예요. 여기는 좀 신경 안 쓰게 해줘.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상한 입장이 나왔어요. 9.19 군사합의 무력화는 신원식 장관 개인 발언이다. 어허.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서 신호가 나온 건데 예. 제가 군 쪽에 레이더망을 돌려보니까 이 9.19 군사합의 무력화되면은 전방에 사단에서 일제히 드론 띄우고 해군은 대형 수상함을 NLL로 올려보내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예. 이게 제 예상 시나리오로 예. 계속 나왔는데 의외로 자제하라는 지금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편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큰 선물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안보 지상주의 그래요. 뭐 또 안보 위기에서 선거 치르면 일단은 민주당이 위축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국제 정세가 그런 면에서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미국이 왜 우리한테 정보를 주느냐? 그 드론 띄우는 것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어. 이거 줄게. 이런 거 줄게. 네. 이런 거 하고 한국 안보는 우리가 확장 억제력을 이미 네.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약속한 마당인데다가 이런 정보까지 우리가 더 주겠다는데 뭘 한국 정부가 아쉬워서 9.19 무력화하고 전방에서 푸닥거리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 안보에 큰 부담이다. 그런 뜻이. 차라리 그런 여력을 예.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대만 사태에 대비해라.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도 이제 대만 사태의 후방지원 사령부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국민들 동의도 없이. 그리고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하고 합치겠다는 거예요. 지휘체계를. 예. 이게 각각 지휘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걸 합치자 이거.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해서 동맹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동원하고 미국의 그 분리된 지휘권을 통합해서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그 일체화된 안보 체제를 가는 게 이상이자 꿈인데 예.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힘이 줄어들어도 한국, 일본이 역할을 높여서 이 대만, 중국 견제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놓으면 됐지. 뭐하러 자꾸 한반도에서 그런 걸 갖다 돌출 행동을 만들어 미국 돈 많이 쓰게 만들고 또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 얘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나라 안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는 이제 선거 관련 국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기적인 발상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전쟁 자체가 잘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셀리그 해리슨이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 칼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그 비극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90년에 걸프전이 끝나고 2013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셀리그 해리슨이 했던 말은 그 다음 순서는 한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이라크 잠재우고 그 다음에 북한을 이제 눌러 앉히는 게 이게 전략 목표였는데 이라크에서 탈이 나버린 거예요. 예. 전쟁은 일찍 끝났는데 이 저항군이 사그라들질 않고 민심을 못 얻으니까 그 뒤로 20년간 이라크에서 미군이 수렁에 빠져버려가지고 북한 쪽으로 눈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석학 얘기는 항상 중동의 한반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항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걸프전 났을 때. 그때 야당의 김대중 총재가 북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김일성 주석한테. 지금 중동 걸프전 봐라. 미국 때려 부시는 거 봐라. 이걸 보고 북한은 느껴야 된다, 니들. 기세가 한반도로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90년 이후에 남북고 위급 회담이 서둘러 되고
또 남북 기본합의서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막 서둘러 된 이유가 북한도 불안하고 자기들은 저런 전쟁을 처음 본 거예요. 전자전이란 걸 어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디오 게임 같이 하는 전자전을 처음 본 거거든요. 이 공포에다가 그래서 한반도 이 짝이 그 중동에서 밀려오는 공포에 대한 방파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김대중 총재가 맨 앞서서 설파한 거예요. 그 예. 메시지를.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마스 이렇게 터지고 나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2대가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 동아시아에 보낼 항공모함이 있습니까? 미국의 11개 항모전단 중에 8대가 수리 중이고 기령 30년이 넘었거든. 수명연한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거 6대밖에 없는데 왜 계속 안 만들어요? 항모는 스텔스 함정이 아니에요. 중국 미사일의 밥입니다. 중국의 둥펑 시리즈 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전 세계 중국밖에 없는데 이 항모는 미국의 샌디에고 제3함대 사령부에서 출동하는 그때부터 중국 위성에 포착돼 가지고 2주간에 걸쳐 태평양을 건너와서 여기 대만 쪽으로 오는 전 항로가 추적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중국의 둥펑 17 그 시리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000마일입니다. 그러면 오는 항공모함한테 소나기식으로 퍼보면 그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 무용론이 미 해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스텔스 함정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미국의 지역구 의원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항공모함 안 들면 버지니아 기지의 해군 조선소 문 닫아. 난 못 참아. 그래서 그게 저기 트럼프 2기 선거 때 제1번 공약이 항공모함 추가 건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략하고 지역구 군산복합체 이익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처럼 정보 기능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항공모함 무용론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러면 항공모함을 대체할 만한 전략 자산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중인 주말트라는 스텔스 저기 구축함, 거기서 이제 레일건이라고 전자기력으로 발사되는 거의 핵무기급의 그 철탑 연속 발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저기 그 미국 해군에서 개발한 그 무인 잠수정. 그런데 무인 잠수정 오르카가 근데 그런 거는 공격용은 되지만 항공모함은 그야말로 이 이동하는 비행장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항공모함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신할 만한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이 생겼냐면 스텔스 딜레마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 둥펑 미사일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중국 해안에 항공모함이 접근을 못하니까 한 저기 1000k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F-35 스텔스기를 출격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날아가 가지고 작전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F-35가. 이걸 스텔스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가서 못 돌아오느냐 아니면 항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 해협 쪽으로 가서 붙느냐.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가 생기니까 이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저 한국, 일본 계속 끌어들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구축함, 잠수함 뭐 이 가까운 데서 가면 항모가 가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평택기지가 미 공군기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활주로가. 항모에서 발진하나 평택에서 발진하나 똑같지. 차라리 이게 낫지. 왜 표적을 갖다 놔요? 여기 지상 활주로가 여기 많은데. 그러니까 한반도가 불침 항모가 되는 거예요. 오키나와 그 공군기지. 그래서 이걸 줄이는데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가 나니까 당장 가용한 항모 전단을 지중해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대만 해협은 힘의 공백 상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지금 대응력이 의심스러운 항모마저 보내기가 어렵게 되면. 그러면 일단 오늘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얘기가 아예 안 나오면 그거는 효력 정지를 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효력 정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한 이유도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전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북한 대응보다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쪽으로 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일이 북한에 관한 성명은 거의 안 나와요.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라는 닭 잡는 칼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소 잡는 칼이라는 거예요. 한미일이 안보 협력은.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뤄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계속 잡고 가느냐? 안 된다. 그거는 팔레스타인에 돌려주고 전쟁 끝나면 빠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 지구를 통치하면서 갖고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냅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3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솔루션인데 아랍연맹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우디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그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심지어 튀르키예까지도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아랍연맹이 파견한 임시 통치기구가 가자지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통치할 방법이 없다. 사실 가자를 이스라엘이 통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버려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쏟아진 외신 기사들은 미국이 아랍연맹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가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다 팔레스타인까지도 지금 자치정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서안도 가자지구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랍연맹 우호국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그 대안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어도 내가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미국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미국의 위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없으면 미국은 중동에서 이제 헤어나질 못합니다. 예. 세계적인 위신 추락은 또 어떻고 그런 힘으로 어떻게 중국을 견제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이든이 아랍 국가들, 그 사우디, UAE, 카타르 이런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거 끌어들여야 돼요. 그거 성공 못하면 끝장이에요. 근데 자꾸 병원이라든지 어린이들 모여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포격을 해서 지금 피해가 많이 나고 있고 어린이들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대로 하마스 쪽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군사 시설을 많이 놔두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 터널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하마스는 민간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성돼 있는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근데 갈 데도 없어요, 또. 어디로 갑니까, 그거? 그러니 자꾸 이렇게 어린이들 사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작년 겨울에 러시아가 백린탄까지 쏘며 병원, 댐, 학교를 공격했는데 그런 어떤 민간인 학살을 5배속으로 빨리 돌린 것 정도 돼요. 같은 양상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YTN이나 이렇게 종편 틀면은 광고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 돕자고는 건 나오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선택적 죽음에 대한 가치 판단이고 지난 주말에 영국에서 50만 명이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영국의 사상 최대 인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완전히 여론이 양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 달만 더 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유럽에서 아랍 극단주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물결에 편승한 유럽 내에 잠복돼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이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다음에 서한지구 어디서 전쟁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정호님 이 와중에 15일 동안 유럽 여행 환장하겠네. 또 외국 가는 모양이죠, 대통령? 11월에만 2번 나가요. 한심한경 술 처마시고 해외여행 쳐다니려고 대통령 된 거니 이거 서거히 못하겠네. 여기까지 하지요. 팅팅님 한라봉 2박스 주문 감사합니다. 한라봉이 아니고요. 황금향입니다. 한라봉에 달콤하고 풍부한 과즙 더하기 천혜향의 싱그러운 향, 황금향. 그것
주문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황금향 주문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픽스몰 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 방송할 때 나가는 이 댓글창에 보면 곧바로 스픽스몰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저희 스픽스몰에서 특별히 준비해드리는 제철 과일이니까요. 드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 진행한 김종대 레이더. 우리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만나나요? 네, 목요일입니다. 또 그때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